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두 번째 페이지. 어린 시절 팝콘 대신 사또땡 과자를 아작아작 씹으며 한국사 공부에 매진한 분이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그 과자 생각나는데. 그렇죠. 많이 드셨죠? 네, 그때는 이제 그런 그 밥 종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뭐 인디언 그런 이런 것들이 것들. 있었는데. 지금도 나옵니다, 다. 예. 그러니까요. 유구한 역사를 유구한 역사를 이제 언젠가는 과자의 역사도 한번 너무 좋죠. 해봐도 좋지 않을까. 제 영역은 아니고 뭐 다른 분이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사청을 또 알겠습니다. 네. 자, 조선 직업탐구 시간, 조선 짬 역사 시간입니다. 내일이 이제 지방선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의 살림과 교육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의 조선 짭 바로 사또 얘기해 주신다고요? 맞습니다. 사또. 사또 또는 지방관이라는 이제 공식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각 지역의 행정구역의 담당 관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선 시대는 이전 시기하고도 다르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볼 수 없는 전국 모든 행정구역에 지방관을 파견했던 나라입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국사 시간에 지방관 하고 배우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건 짧게 배우고 네. 삼정의 문란에서 탐관오리의 모습을 주로 많이 배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방관 하면은 유능한 지방관은 떠오르진 않는데, 맞아요. 변학도 같은 사람은 엄청 동학혁명이나 소설 속에 등장했던 조병갑이나 조병갑. 변학도는 떠올린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로 또 연결이 되냐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속에서 지방관은 보통 기생들하고 뚱땅거리는 모습으로 맞아요. 묘사가 되니까, 수청 들라 그러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이러다가 생각나는 게, 아하, 네가 뉘죄를 알렸다? 라고 하면서 죄인을 막 이렇게 마구 치는, 곤장치는 맞습니다. 예. 이런 장면들을 떠올리는데, 예. 실제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500여 년 동안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은 중앙과 지방의 행정체계 속에서 네. 그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서 그게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거지, 어느 한 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버틸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른 역사와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조선 후기에 밀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네. 전국 규모의 반란이 거의 없었던 나라가 조선인가요? 조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고려 때만 하더라도 뭐 곳곳에서 무신정 번개 반란이 일어나는 것과 비교해 보면은 약간의 정치적인 뭐 이인전환이라든지 네. 이런 반란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볼 수가 없다는 점. 그렇다면은 지방의 행정관이었던 사또가 일정하게 자기 역할을 통치를 어느 정도 잘했기 때문에 잘했겠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지방관의 존재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지방관을 놓고 네. 서로 그 이름을 놓고 다투죠. 우리 동네 네. 사또야. 사또라고 많이 하죠. 아니지, 우리 동네 원님이지. 원님이라고 많이 하죠. 아니지, 우리 동네 군수님이지. 군수라고 되나요? 골수령 이런 표현도 수령이지. 쓰고. 수령. 야, 이렇게도 표현을 쓰니까. 네. 아닌데 내가 책 보니까 목민관이라고 그러던데. 목민심서 못 봤니? 정약용.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네. 차이가 있나요? 이게? 네, 네. 사실은 모두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낱말이라고 볼 수가 그래요? 있는데요. 예, 예. 이제 목민관은 그 말을 풀어보면은 목이 기른다. 미는 백성이니까 백성을 기른다. 즉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백성을 잘 기른다는 의미로서 이 낱말을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에게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들을 목민관이 거기다 이제 적은 책이 목민심서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일반적으로 그 역사 용어로 많이 쓰는 수령이라고 하는 말은 중국에서 지방관을 가리킬 때 가장 널리 쓰이는 말이 태수, 태수. 예. 혈령. 그래서 삼국지에서 많이 봤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태수의 수와 지킬 숫자거든요. 혈령의 영. 그래서 수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우리나라에서 계속 쓰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역시 우리나라도 군수, 예. 혈령이 그 글자가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썼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네. 원님은 뭔가요? 원님은 네. 지방관을 가리키는 한자가 원이에요. 네. 그런데 높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님 원님 하는 것처럼 이게 또 높인 거죠. 선생님님. 중복 높임이네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원 그러면 굉장히 옆에서 누가 듣다가 아니 버르장머리 없는. 그러니까 원님 이렇게, 그래서 원님이 하는 재판, 원님 재판. 사또는요, 사또. 사또는 각 지역으로 나가서 왕의 명을 받는 관리,
사도시라는 뜻으로 시킬 사자에다가 길도자를 씁니다. 사도. 사도였는데 이게 격음이 나온 거죠. 아. 그래서 뒤에 또 도가 그래서 사도가 사또가 아. 되었다라고. 사도가 되면서 약간 탐관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또. 네, 약간 이게 격음으로 되면서 사또. 사도 근데 사도 그러면은 너무 없어 보이기도 그러기도 하고 한가? 좀 이렇게 정감도 없기는 한데요. 네. 근데 이게 결국에 다 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정약용도 우리가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약용이 사도로 나갔을 때, 나갔을 때. 네, 목민관으로 아. 나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지역을 다스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도가 되는 건데 그 지역이 예를 들어 군이다 그러면 군수가 되는 거고 아. 현이다 그러면 현령 현감이 된다.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당연히 요즘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포지션이 연상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조선시대 그 수령들, 지방관들을 지금의 시장 군수와 같은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장 군수와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군수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장 군수 하면은 그 위에 그들을 책임지는 도지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조선 후기에는 그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조선 전기는 도지사가 직접 시장 군수를 통할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의 시장과 군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지금 조선의 군수 현령은 네. 그냥 독자적으로 자신이 통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고를 하지만 별다른 제재를 받진 않고 오히려 왕에게만 책임을 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남양주 시장과 네. 그다음에 옆에 있는 구리 시장이 있는데 예. 야 우리 시장이 더 높지. 시장끼리? 네. 니네 시장은 좀 낮지 이러면은 되게 어색하잖아요. 어색하죠. 시장이 다 같은 거지. 도지사면 모를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은 다 같은 시장이고 사실은 이제 인구 비례에 따라서 또 군수로 나눠지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군수는 다 같고 시장은 다 같은데 네. 조선 시대는 이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고을의 격이 굉장히 크니까 네. 그 고을의 격에 따라서 파견되는 지방 간의 지위도 달라서 우리 동네 사또는 별로 안 높은데 옆 동네 사또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 그래요. 야, 니네 동네 사또는 목사래매, 이품이래매, 삼품이래매 막 이러면서 굉장히 높아지고 우리 동네는 기껏 육품이야. 우리 동네 원님 힘 없겠는데 이런 게 가능했다는 게 이제 조선 시대에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어떤 공무원 직급처럼 계급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풍계가 완전히 구분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고려에는 전국에 한 500개 정도의 고을이 있었는데 네. 조선에서는 그걸 통폐합을 해서 한 330개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 330개 고을의 격, 그러니까 읍의 격이 네. 모두 달랐고 여기에 이제 격이 달라지게 된 배경은 어떤 역사가 좀 특별하다거나 아니면 인구가 많다거나 아니면은 여기가 토지가 많다거나 이런 것들로 구분을 해서 네. 이제 그런 어떤 차이가 나타났겠구나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뭐 계급을 막론하고 그 수령 다 하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수령을 다 하면 네. 제가 경국대전에 있는 숫자를 계산을 해봤더니 329명. 329명. 그러니까 고을이 아까 아, 330개 정도였으니까 330개 고을에 모두 수령을 한 명씩 파견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정원을 이제 좀 살펴보면은 네. 이제 풍계가 좀 나눠지는데 종 2품의 부윤이라는 사람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삼품은 두 층이 있는데 대도호부사, 목사, 그다음에 종 3품은 도호부사, 그다음에 종 4품은 군수, 종 5품은 현령, 종 6품은 현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윤이 4명, 대도호부사 4명, 목사가 20명, 도호부사가 44명, 군수가 82명, 현령이 34명, 현감이 141명. 근데 이 숫자는 조선 후기에 몇 명의 변동은 있어요. 그렇지만 크게 변동 없이 그냥 한 33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부윤이 가장 직급이 높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뭐 그쪽 고을이 좀 특별한 곳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부라고 지정된 고을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 고을이 전주, 경주, 함흥, 평양 이렇게 4곳입니다. 4곳밖에 없어요. 4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전주는 전주 이해가 되네요. 발상지. 예. 그다음에 경주는 예전에 고려 때 동경. 그다음에 평양은 예전에 고려 때 서경. 그다음에 함흥은 또 거기가 왕실의 발상지제. 태조 이성계의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부라고 지정했던 것들은 네. 뭐 인구 이런 거 상관없이 네. 여긴 유래가 깊고 왕실과 관련이 깊은 곳. 근데 얼추 지역적으로도 좀 분포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장 높은 지방관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제 부윤을 파견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도호부, 도호부는 성격이 같은데 대도호부가 좀 규모가 크고 도호부는 좀 작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라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선 후기를 보면은 한 5곳 정도가 있는데 안동, 강릉, 그다음에 영흥, 영변, 창원. 그러니까 안동 대도호부. 아, 그렇죠. 그럼 거기에 파견되는 사또는 대도호부사. 아.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인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호부는 이제 한 40개 정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파견되는 그 사또는 도호부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 좀 특별 행정구역의 느낌이 가잖아요. 네. 부하고 도호부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중심 고을은 목이라고 부릅니다. 목. 아. 우리가 고을 주자가 들어가는 동네. 원주, 네. 충주, 청주, 예. 나주, 네. 광주 하는 것처럼 이 동네가 전통적으로 그 지역의 중심 고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목은 모두 20개가 아, 있습니다. 많이는 없구나. 많이 예,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견되는 사또를 목의 사또니까 목사. 아, 목사도 그럼 굉장히 좀 높은 직급이네요. 굉장히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품에 해당하는 벼슬아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이제 목사를 파견을 해야 되는데 이제 태종 때 딱 가만히 보니까 네. 아니 고을 주자가 들어간 곳이 큰 고을인데 네. 주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잡지사에서 한번 말씀을 맞아, 드린 바가 팔도유람 때. 있지만 예, 예. 야 그거 이름 바꿔라. 좀 격화시키는. 격화시켜라. 그래서 누구는 산으로 가고 누구는 천으로 가라. 맞아, 맞아. 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예. 천으로 바꾼 고을이 36곳.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주라고 불렀던 곳인데 인천. 아, 그러니까 제주라고 불렀던 곳인데 제천. 제천. 그러니까 제천도 원래 제주였던 거예요. 그러네요. 이렇게 했던 곳이 36곳이고 산으로 바꾼 곳이 예를 들어 괴주라고 불렀던 곳이 괴산. 괴산. 예. 익주라고 불렀던 곳이 익산이구나. 익산. 이렇게 예.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빠뜨려 놓고 그리고 이제 20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유래가 깊은 고을만 줄을 남겨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목사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지역에 도지사가 해야 될 역할의 일정 부분을 목사가 위임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판관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벼슬아치를 같이 사또로 내보내게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이보다 규모가 작으면 군이나 현이 되는데 그 현 가운데 대해서도 좀 규모가 큰 데는 현감을, 그다음에 현감. 작은 고을에는 현령을, 현령. 아까 군에는 군수를 파견한다고 보시면 이제 자기 동네 이제 역사를 쭉 보시다가 우리 동네는 목사가 파견된 고을이야, 목사골이야 이렇게 부르고. 조선 시대 그때의 어떤 그 중요도를 좀 알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프라이드가 지금의 무슨 광역시나 뭐 특별 뭐 이런 이름에 붙는 행정구역이 해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목사골이야. 어디서 뭐 이러면서 하면 벌써 거기서 약간 기세가 좀 꺾이는 그때 그랬겠죠. 예, 그런 예.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의 그 박지환 씨 역할. 영월 군수. 그건 한 현감 정도일까요? 아, 군수예요. 군수. 아, 예, 군수. 영월은 예, 거기가 예. 그 나중에 지역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군을 두었다가 예. 나중에 그 단종을 복위시키고 나서는 예. 야 장릉에 제사를 지내는데 사또가 가야 되거든요. 예. 군수가 사또 지내는 거는 너무 격이 낮다 그래서 도읍으로 올려줍니다. 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런 케이스로 고을의 격이 올라갔다 그런 내려갔다 거 진짜. 하기도 철저하게 한다는 따지네.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부윤부터 현감까지 지방관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이 지방관 수령들을 모두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직책은 따로 있었나요? 당연히 이제 감사 또는 관찰사라고 불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전기에는 이 관찰사가 삥 그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순시하는 예. 역할을 하는데 당신은 술역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합니다. 내가 뭐월 뭐일에 남원에 갑니다. 남원 부사 준비하십시오. 뭐월 뭐일 날 익산에 갑니다. 익산 군수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쭉 가면서 쭉 체크를 하고 서류 체크하고 뭐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지방 행정감사.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장학사 선생님, 장학사 선생님 느낌이네요. 예. 다 긴장하거든요. 예, 청소하고. 예. 그러면 이제 서류 가져와라. 그다음에 점고하고 무기고 열어보고 이러면은 사실은 그 걸릴 것도 나오고. 판단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근무 성적 상. 그럼 이 사람 이제 승진 케이스고 중하에서
막 하에서도 약간 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그 바로 그 안에서 탄핵안을 올립니다. 탄핵까지. 예, 탄핵안을 올리게 되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그 수령의 어떤 근무 성적뿐만 아니라 또 비리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네. 현재에서 이제 적발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는 이게 지방 제도가 조금 더 정비가 되면서 각 지역에 가명이라고 하는 도청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도청을 만들면 이제는 이제 지방관들이 거기로 보고를 하게 되고 지금이랑 비슷해졌네요. 필요할 네. 때는 현장에 나가기도 하지만 네. 보통 이제 그 역할을 어사들이 주로 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이제 행정구역이 이중체계. 기초자치단체 위에 광역자치단체.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본다면 재판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이렇게 그 관찰사가 쭉 출력을 하고 있으면 억울하다고 백성이 달려올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은 뭐냐 그러고 이제 발과를 딱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이거는 정읍현감이 처리할 일이네요. 정읍현감으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별로 재판을 할 관할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선 후기에 네. 정읍현감한테 예를 들어 재판을 얘기했는데 네.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럼 어디로 가냐면은 전주로 가는 거죠. 네, 도청으로. 도청으로. 그러면 이제 관찰사한테 가서 제가 1차 재판을 했는데 억울합니다. 상급심이네요. 재심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재심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네. 이게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관찰사의 모습이 달라졌구나. 그러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이 관찰사 밑에 이제 일을 또 굉장히 많이 벌리니까 그 일을 책임질 또 한 명의 중요한 관직을 가진 도사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700 의병을 일으켰다가 돌아가셨던 조헌 선생을 도사 조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이게 관찰사 밑에서 일을 하셨던 그러니까 고위 직급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사극에서 많이 들었던 직책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는 느낌인데. 네. 그럼 그 지방관 수령을 뽑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뽑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수령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니까 네. 임금을 대신해서 현지에서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또는 만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느 이제 그 관리를 뽑을 때랑 똑같이 뽑습니다. 그래서 삼망이라 그래서 3명의 후보를 올리면 이제 그것도 약간 순서가 있어요. 이 사람은 1순위, 2순위, 3순위. 그럼 특별한 경우 아니면 1순위를 네. 올리지만 네. 가끔은 2순위, 3순위가 뭐 정치적인 역학 문제라든지 왕의 평가 때문에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최종 결제는 왕이 하나요? 최종 결제는 왕이요. 일일이 하는구나. 일일이 다 합니다. 그래요. 예.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 판서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지방관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 인물이 누군지 다 확인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결정됐다라는 걸 서울에 있는 각 지방에 연락사무소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경절이 또는 경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사람이 지방으로 쭉 가서 우리 동네 사또가 결정이 됐대라고 알려줍니다. 예. 그럼 신임 사또가 누구래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한 10명, 20명 사람들이 쭉 올라와요. 그 고을에서? 네, 우리 사또 모시러 가야 된다고. 직접 서울로 모시러 가는 네. 거예요? 그래서 고을 이게 사람들이? 비리가 많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 목민심사 같은 경우에서도 그거 하지 마라. 그냥 사또가 내려가면 되지. 그치. 왜 이렇게 투웨이로 가? 하지만 이제 여기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번에 오시는 사또님이시죠. 제가 미처 못 뵀었는데 훌륭하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하면서 몇몇 얘기들이 막 오가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제 이방 이런 사람들이 네. 원래 이제 호방해야 될 일인데 뭐 이 동네는 이게 조금 돈이 되고 예. 이게 돈이 안 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뭔가 귀에 솔깃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커트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쓸려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지역의 아전들한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끌려다닌다라고 볼 수가 있고 부임 전부터. 자기가 원했던 어떤 행정 업무를 처리를 못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이들을 너무 멀리하면은 도움을 못 받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벌써 이제 기세 싸움이나 아니면은 뭔가 정치 지방의 목민관으로서의 어떤 역할 부분을 결정을 되게 되는데요. 모시러 가는 이유가 있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또를 보내게 되는데 정하게 되는데 그 사또의 비율을 보니까 주로 이제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부윤이나 대도부사나 목사는 네. 거의 예외 없이 문과 출신으로 이제 그 발령을 하게 되는데 네. 지방에 조금 낮은 예를 들어서 뭐 현령이나 현관 같은 경우는 양반 문과가 아니더라도 뭐 무과 출신이거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정읍현감
아, 그러네. 현감이셨네. 네, 아, 그러네요. 으로 가시기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드물게는 중인, 네. 그러니까 기술직 관리가 사또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비율로 보면은 이제 역관, 의관이 가장 높았고요. 네. 그리고 드물게는 그림 그리는 화원, 화원이 수령을 하기도 합니까? 연풍 현감 김홍도. 아, 김홍도가 연풍의 현감으로 현감이었구나. 갔었잖아요. 아, 영풍. 연풍 충청도. 아, 충청도. 네. 연풍. 연풍. 예. 네. 그러니까 거기로 갔으니까 이제 그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네. 사또하면 모두 양반일 거다. 그러게요. 진짜.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면은 아까 이제 지방에서 경절을 통해서 사람들이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네. 그 전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임금님을 먼저 가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임명해 주셔서라고 하는 사은 숙배를 하게 되고요. 아, 직접 아련을 하나요, 왕을?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련하는데 임금님이 이제 출타를 하면은 승지한테 어. 이제 대신 네. 내가 여기 왔다 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이 혹시 집안 문제가 없는지 또는 개인 비리가 없는지 이런 검증. 것들을 다시 검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서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모두 끝나면 이제 데리러 온 사람들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곧 부임주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임금이 잠깐 일로 와봐. 가기 전에 용돈? 용돈이 아니라 그 지방관이 네네. 수령칠사라는 것이 있는데 한번 외워봐. 아, 수령칠사? 네, 수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7가지 아, 업무를 그거 외워야 돼요. 왕 앞에서. 외워야 됩니다. 떨리겠다. 이거 네. 못 외워서 잘리는 경우도 있다고 아, 진짜. 합니다. 아니, 긴장하면 까먹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요. 네.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래서 수령칠사는 농업과 누해치기를 일으키는 일, 인구를 늘리는 일, 교육을 일으키는 일, 군대의 의무를 공평하게 하는 일, 세금을 균등하게 걷는 일, 소송은 간결하게 처리하는 일, 간사하고 교활한 자를 벌하는 일, 이 7가지를 외워라.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 어디를 가면은 뭐 칠사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령이 해야 될 7가지 일을 각 지방 관하에다가 네. 이렇게 건물 이름까지 못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왕 앞에서 외웠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 모시고 내려가서 수령이 이제 부임지에서 첫 출근을 하면 어떤 일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근데 이제 보통 그 출근하고 한 2, 3일 정도는 분위기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일째 정도의 동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하로 출근을 하는데 그 전에 먼저 객사에 가서 제가 여기에 도착했습니다라고 임금님한테 보고하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객사에는 전패하고 걸패가 있는데 이게 임금님을 상징하는 위패 모양의 나무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를 갖추는 것으로 이제 임무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향교를 찾아가서 형식적으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향교의 이사장님이 그 지역 지방관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여기에다가 뭐 물건도 대주고 어려운 일 있으면 해결해주고 보통 그 향교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지만 네. 형식적으로 이사장, 그러니까 당연직으로서는 네. 그 지역의 지방관이 되니까 네. 이제 향교도 찾아가고 아까 교육을 일으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고을 현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네. 지금처럼 여행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였으니까 그 고을을 처음 가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고을과 관련된 지도를 구하거나 예. 아니면 자기가 직접 지도를 그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지도에 맞춰서 네. 이제 뭐 어떤 산세 파악이라든지 주요 어떤 건물의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집들의 위치, 전답의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쭉 한 바퀴를 돌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내가 이번에 신임사또인데 네. 혹시 어려운 일은 있는가? 이렇게 백성들한테 물어보면 백성들한테? 내가 지금 전임사또한테 막 이러면서 민폐, 막 고소, 막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아전들하고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너무 멀리도 너무 가까이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수령의 어떤 임명 과정이라든지 부임 과정, 그 다음에 현재 도착해서 첫 임무를 진행하는 과정들을 놓고 보면은 예. 가볍지 않은 가볍지 않고 체계적이고 그런 예. 일이었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데 놀고 먹기만 할 수 없는 일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더 나아가서 이제 수령이라고 하는 자를 멀리 보냈는데 그가 현지에서는 거의 왕처럼 군림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주라는 표현도 씁니다. 사라졌던.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거의 영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거꾸로 그들을 감시할 수 있는 다양한 체계를 이제 갖추게 되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각보다는 이제 뭐 영화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놀고 먹을 수는
없었겠구나. 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수령의 업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업무는 뭐였을까요? 글쎄요, 이제 보통 수령은 이제 권농,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짓도록 도와주고 양잠, 그러니까 이제 누에치기 같은 것들을 하고 이렇게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막상 현장에 도착하면은 네. 큰놈의 소송. 소송. 아, 그렇지. 우리 소송의 나라 조선 외지부 조선 변호사 외지부 편 때도 배웠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영암군에 이제 남아 있는 자료를 보면은 네. 그 사또가 도착해서 한 달 동안 187건의 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잠깐 한 달에 한 달에. 한 달에 187건. 와. 이게 그러니까 전임 재판관,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 안 하고 재판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가 적지 않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상 판사네, 판사 그냥.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원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재판이네요. 재판이라는 말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형사 재판은 네. 그러니까 네가 네 죄를 알렸다고 막 이렇게 때리고 뭐 할 수 있잖아요. 네. 범인만 잡아내면 되는데 네. 이 민사 재판은 그게 범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비를 가려야 되는 문제고 결국은 누군가의 소유를 그렇죠. 결정해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제 그 사또가 이 소송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예. 어떤 것을 하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노비와 관련된 소송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이거 노비가 도망간 지 일정 기간 지나면 소송을 할 수 없다. 만료되는구나. 네. 아. 특히 이제 호전에서 밭과 집에 대한 소송은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5년 지난 소송은 네. 못한다. 네. 이거 어기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 네. 멀리 쫓아보낸다. 공소시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원님이 봄부터 가을까지는 네. 각 농사 지은 거 확인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네. 이때 재판하고 있으면 막 뭐 얘가 잘못했는 둥 제가 잘못했는 그럼 동원을 못 나갈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춘분부터 추분까지는 재판 금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만. 춘분에서 추분이면 봄에서부터 가을. 1년의 반이잖아. 그렇죠. 예, 예. 이때는 재판 금지. 아. 이때는 농사 짓고 예, 예, 예. 어떤 농민들이나 백성들의 일을 봐야 된다. 네. 재판은 여기서부터 쭉 돌아서 가을, 겨울, 봄까지. 네. 그 겨울에 재판한다. 네.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너무 억울하면 이제 또 막 어기잖아요. 막 춘분에도 와서 어기고 하지 같은 때 와서도 왜 우리 집은 처리 안 해주냐 네. 이렇게 그럴 하면은 수 있죠. 예. 이거를 이제 이렇게 계속 소송을 하면 비리 호송이라 그래서 네. 이 사람은 멀리 귀향을 보내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수령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러네요. 도와주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요새도 뭐 재판 적체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땐 더 있겠네. 그렇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외지부에서도 말씀드렸고 네. 했었습니다마는 조선의 재판은 절차만큼이나 중요한 게 결과의 정의였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재판관이었던 수령들이 이제 신경을 썼겠구나.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재판 절차나 판결이 나기까지 과정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먼저 이제 그 재판에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갔던 거는 보통 양반들이 재판을 많이 겁니다. 그러니까 예. 노비 문제, 아. 그 다음에 문제라서 맞아. 저기 무덤 문제, 무덤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와 관련된 어떤 그런 재산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이거를 먼저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고소를 하는 거를 소지라고 하는 종이에 써서 나는 쟤한테 지금 우리 땅 이만큼을 빼앗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고소장이죠. 네, 예. 그걸 이제 평민이 얘기하면 발괄,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반들이 쓰면은 단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이제 관청에서는 이거를 확인을 해주는 문서를 써줘요. 이걸 제사 또는 대김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사를 이제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네. 이때 이제 중요한 점은 저희가 그 외지부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원고가 피고를 데리고 와야 돼요. 원고가 피고를 직접 데리고 와야 돼요. 아, 그래요? 다만 피고가 도망가서 50일 이상 빠지거나 재판 중 30일 이상을 빠지게 되면은 원고 승소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제 되는데 문제는 이 피고를 닷대 다른 말로 척이라고 합니다. 옛날엔 피고를 척이라고 했나요?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네. 척지고 살지 마라. 그 척이에요? 이 척이에요. 그럼 뭐 척 이강민은 이랬나요? 척 이강민은 이렇게 그렇구나. 얘기하니까 피고. 척지다. 네, 원고는 원고라고 불렀었는데 한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으뜸 원자에다가 그 알릴 고자를 쓰니까 네. 지금의 원고하고는 개념이 다르지만 척을 지다라는 것은 원고 피고 관계가 되는 거니까 갈등이 생겼다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고소를 한 사람은 원고, 고소당한 사람을 척
아, 원고는 원고라고 했어요. 네, 한자는 다르지만 네. 발음은 원고가 되는데요. 몰랐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원고 피고가 썰어 이제 피고가 아니라니까 제가 훔쳐갔다니까요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이제 보통 민사소송 그런 일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는 양척, 둘 다 척이 됐어요. 양척이라고 네.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예.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증거품 수집하고 수령이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그 판결 결과인 결송 위반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아, 결송 위반이 뭐 판결문 같은 건가요? 판결문으로서 일종의 승소문이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 집 재산 또는 노비 또는 무덤의 위치 네. 이런 것들을 결정짓게 되는데 네. 그게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판결문을 발급한 날짜와 관청 이름, 그치 들어가야지. 예, 어느 군에서 어느 그 도부에서 했는지, 그 다음에 소지의 내용, 그 다음에 사송 다짐이라 그래서 소송 개시에 대한 양 당사자의 합의 또는 주장, 네네. 그 다음에 원고와 피고의 진술, 네. 그 다음에 당사자들이 제시한 증거, 증언, 네. 그리고 결송 다짐이라 해서 아까 얘기했던 판결문,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또의 판결. 사또의 판결이 마지막에.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승소 판결문이었기 때문에 소송을 이긴 집에서는 이걸 꼭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문서들이 의외로 각 집안마다 많이 남아 있게 되는데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을 한 달에 100몇 개가 아, 너무 바쁘네. 사또한테 들어왔다면 네. 더더군다나 둘 다 세력 있는 양반이라고 한다 그러면 네. 이거 결코 무시할 수 없었을 거고, 이거 처리 잘못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거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재심하러 도청. 도청으로 네,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형조나 그 한성부 보고 들어가고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재판 결과 그대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네. 그런 면에서 사또가 이렇게 쉽게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 자기 멋대로 뭔가 행정을 또는 사법적인 문제를 네. 처리할 수는 없었겠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뭐 놀고 먹기보다는 판결 업무에 지나치게 좀 시달렸던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요 사또 지방관들의 올바른 판결에 대한 염원이 담긴 유명한 민담이 있다던데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보통 양반들까지는 어떻게 진짜 억울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재심도 신청하고 서울까지 올라가지만 보통은 그 안에서 끝이 나니까 우리 원님이 재판을 잘해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담은 내용들이 이제 민담으로 전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어떤 가난한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이제 의원이 진료를 하더니 맥을 탁 짚더니 이 병은 소고기를 먹어야 낫는 병입니다. 어허. 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이었나 봐요. 네. 그랬더니 네. 이 얘기를 들었지만 자기는 소고기를 살 수가 없으니까 전전긍긍 하고 있었는데 옆집에 부잣집이 있었나 봐요. 예. 거기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는데 예. 그 냄새를 맡고 예. 나은 겁니다. 아, 냄새만 맡고 나왔어요. 이게 진료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잘 보기엔 됐네. 좀 처방도 예. 냄새만 맡으십시오 했으면 쉽게 해결됐을 거예요. 전 장발장처럼 훔쳐갈까봐 걱정했는데. 네, 그래서 냄새만 이렇게 되면 이제 맡았네요. 해피엔딩인데 예. 문제는 그 소식을 들은 부잣집에서 네. 약값을 받으러 온 거예요. 냄새값? 내가 고기 구웠는데 그거 약값을 내라. 에이. 그러니까 아니 그 가난한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병이 억울하죠. 나아서 좋기는 억울하죠. 하지만 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원고가 돼서 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소지를 쓰는 겁니다. 아. 단자를 내는 거죠. 네. 사또한테 내니까 사또가 가만히 들어보더니 네. 그럴듯하네? 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한테 지금 돈을 준비하시오.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은 우리 사또가 부자 편이구나. 그렇죠. 승자의 편이겠구나. 무전유죄 뭐 이런 얘기했겠죠. 느낌으로 예. 그래서 어렵게 이제 누구누구한테 구해서 빌려서 아마 돈을 구했나 봐요. 아유, 저런. 그래갖고 이제 사또한테 이게 저 부자가 얘기했던 약값입니다 하고 바쳤겠죠. 네. 그랬더니 사또가 봤더니 잘했어. 하더니 뭐 이렇게 딸랑딸랑 흔들어 보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네. 그러더니 예. 딸랑딸랑 흔들어서 이제 부자는 네. 이제 저 돈 내가 받겠구나. 그랬더니 예. 되었다 이러는 거죠. 너는 고기 구워서 냄새로 저 사람이 했으니까 당신이 원하는 돈값은 여기에 소리로 됐다. 냄새값을 소리값으로. 소리값으로 퉁쳤다. 그러니까 묘하게 논리적이잖아요. 어진 원님이셨네요. 어진 원님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은 그 돈을 돌려받고 부자는 터덜터덜 걸어나가는데 그 원님이 잠깐 스톱 그러는 거죠. 네. 왜냐하면 소송에는 항상 소송 비용이 있거든요. 원고가 내야 돼요. 원고가 내거나 피고가 내거나 지금 피고가 만약에 죄를 졌으면 피고가 내는 건데 예.
재판값 돈 종이는 내고 돈 가야지. 내고 종이값은 내고 가야지라고 해서 그 소고기 구워 먹은 사람이 돈 냈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건 이제 민담의 하나인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고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재판에 만약에 부자가 불만을 품었다면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관찰사를 만나거나 네. 또 서울 한양의 형조나 한성부로 갔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원님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네. 원님이라고 하는 인물, 그러니까 사또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 보통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양가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잘한 일이라고 했는데 비판을 갖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702년에 네. 이 형상이라고 하는 분이 제주 목사로 갔어요. 목사면 높은 건데. 굉장히 높은 벼슬인데 이분은 실제로 이건 제주도죠. 제주도의 제주. 예. 근데 그 전에 네. 예를 들어서 동네 부사도 했었고 경주 부윤도 했었기 때문에 지방관으로서의 이력이 굉장히 탄탄했던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네. 이제 현장에 도착해서 그 민심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제주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지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네. 사람들이 시신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장을 하지 않고 네. 이렇게 초분하는 세골장 형식의 장례를 치렀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는. 그냥 방치해 놨다는 네, 건가요? 그거 안 된다. 묻어라. 예. 그래서 이제 묻게 하고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쭉 바다에 갔더니 네. 그 해녀 잡녀. 그때는 잡녀였죠. 예. 나체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거는 안 된다. 그분이군요. 네, 우리 그래서 제주도 그분이 편 때. 이영상 목사가 옷을 입혔던 거죠. 네네. 그리고 나서 그 제주도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렇게 뭔가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가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제주 목으로 안 오고 네. 당집으로 가는 거예요. 무당. 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는데 그 무당이 워낙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100몇 곳을 전부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거기에 갈 일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관에 와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절에 가라. 개혁을 한 건데. 개혁을 한 여러모로. 거죠. 예. 그렇지만 한편으로 제주도 사람들이 볼 때는 토착 문화니까. 이전에 네. 없었던 문화가 급격하게 변하는 충격, 특히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었던 이제 신앙의 대상이 되는 공간들은 뭐냐면 거기 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계속 뭔가 하소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당에 있었던 나무가 신체가 되어서 네. 또는 이제 어떤 그 사람의 어려움을 들어주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은 없애버려서 이제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상 목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짧은 기간 한 1년 3개월 정도 그 제주도에 머물렀었는데 거기에 자신이 일했던 것들을 탐나술력도라고 하는 40장이 넘는 그림으로 남겨놓았고 그림과 관련된 해설까지 모두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당시에 제주도와 관련해서 말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제가 자료로 썼던 게 탐나술력도고 귤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도 탐나술력도고 중요한 자료네요. 네, 그다음에 그 제주도에 가면은 삼성, 구진, 이호봉수, 38연대라고 하는 방어 시설, 그다음에 어떤 행정 시설들이 있는데 네. 그거를 제가 확인할 때도 탐나술력도로 확인합니다. 이분 되게 꼼꼼한 그렇죠. 분이었나 그래서 보다. 화공 김남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네. 김남길? 네, 김남길. 이름을 기억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남길 데리고 그 그림을 다 그렸고 네.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남환박물 남쪽에 그 관리로 갔던 사람이 내가 거기서 보고 들은 거를 적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두터운 실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던 인물이 바로 이영상 목사입니다. 이형상 목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관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현장 가서 이렇게 뭐 지방민을 통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하고 정리하고 하는 것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만들어졌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형상 목사도 좀 기억할 만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지방관 수령에 대해서 조선 잠 역사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백성은 수령을 통해서 왕의 존재, 나라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을에 수령을 보내고 그리고 그 수령을 통해서 목민관으로서 백성을 기르고 통치하는 일을 했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그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그 지역의 영주에게만 그 지역의 백성을 맡겨두는 형식이었다면 네. 아마 조선의 모습은 조금 달라졌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조선의
행정력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그 역할을 담당했던 사또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사또가 보통은 이렇게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또 때에 따라서 좀 방종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어떤 드라마나 그쵸. 또는 영화의 네. 모습도 조금은 네. 바뀌어서 이제 그들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디어에서 보는 탐관오리, 탐욕스러운 사또가 아닌 촘촘한 시스템 안에서 백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군분투했던 지방관의 모습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